예, 좀 쉽지 않은 숙제죠. 네, 뭐 숙제죠, 이거. 사실 뭐 쿠팡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기 흑자가 났지 연간으로는 아직도 적자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거의 10여 년이 지났지만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쿠팡도 이 정도까지 GMV를 키우면은 이 정도까지 활성 고객을 키우면은 흑자가 날 거야라고 했던 게 벌써 뭐 5, 6년 전인데 네. 아직까지도 그게 흑자가 나지 않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미 뭐 그 부분으로 일단 2015년도에 시작한 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, 8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사실은 지금 이게 과연 흑자가 날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다들 미지수죠.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흑자 나는 거는 저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보거든요. 예, 뭐 아까 오아시스 같은 건 그런 얘기는 했지만 오아시스는 엄밀히 따진다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갖고 있고 오프라인 온라인 매출이 7대3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? 온라인이 7, 오프라인이 3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이런 구조가 아닌 순수 온라인만 업체 중에는 흑자가 없어요. 다만 이제 뭐 지마켓 같은 경우가 일부 뭐 몇백억 흑자 났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혼재되어 있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실질적으로는 이커머스에서 흑자 난다는 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물류비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밀도를 내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컬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이제 물류가 한 40건씩 배송됐던 게 네. 매출이 늘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60건까지 배송을 갖다 하더라고요. 네. 한 명의 기사님이. 네. 그러면서 물류비는 많이 지금 절감되고 있는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한 명의 기사님이 60건 이상은 배송 못 한다는 거죠.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분, 4분 만에 하나의 그 세포 배송 상품을 갖다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죠. 한 건당 얼마하고 또 다음을 가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왜 컬리나 쿠팡이나 택배 시장으로 진출했나라고 얘기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거든요. 즉 컬리도 마찬가지로 택배 시장으로 진출한 거는 컬리 상품뿐이 아니라 뭐 새벽에 일테면은 무슨 뭐 녹즙이 됐던 뭐 건강식품이 됐던 밀키트가 됐던 그런 회사들의 제품을 받아가지고 새벽 배송할 때 동시에 배송할 수 있는 즉 택배 밀도를 높여가지고 물류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또 전략적인 그런 선택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게 이제 시작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뷰티컬리 있지 않습니까? 네. 요즘에는 화장품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로레알 그룹하고도 협업을 해서 로레알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 한 8개 정도 브랜드가 들어와서 영업도 하기도 하고 또 고객들의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실은 컬리가 이제 신선 차별화 상품으로 갔다가 최근에 네. 많은 그런 SKU를 늘려나가면서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화장품 영역 쪽은 잘한 것 같아요. 설계도 잘했고 실제로 포장도 굉장히 좋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물류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가격은 비싸고 그렇죠. 사이즈는 작고 단가, 회전율도 좋아지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뭐 신선식품처럼 해갖고 폐기 처리할 필요도 네. 없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어설프게 했다 그러면 저는 좀 여기서 반대했을 텐데 이제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도 잘하고 그것들에 대한 일테면은 일부 팩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냉장 배송을 해야지 좋은 상품들은 또 냉장 배송을 하고 있어서 고객들도 네. 좋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. 다만 이 컬리의 뷰티컬리의 약점은 명품,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 중에서 아직까지 한 10대 명품 중에서 5개 정도밖에는 입점이 안 돼 있어요. 네. 뭐 샤넬 같은 진짜 그런 정말 최고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롯데온이라든지 습다콘 같이 백화점을 끼고 있는 데서만 협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. 이쪽 컬리에서는 뭐 찾아가가지고 협업을 굉장히 요청을 갖다 많이 했지만 예, 당연히 그 부분은 이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네. 거죠. 저도 인정합니다. 이제 뭐 브랜드, 그래 명품 브랜드 그 전에 해외 생활을 많이 해갖고 하면 아직 3대 명품 유명하지 않습니까? 샤넬, 루이비통, 헤르메스. 뭐 가격도 디스카운트 전혀 안 해주고 입점하기도 힘들고 뭐 그래요. 마 교수님 또 유통에 계셨지만은 여기에 한번 유치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? 그렇죠? 그럼요. 명품은 브랜드에다 또 가격에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. 근데 지나보면 뷰티 쪽을 갖다가 해서 매출 규모를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? 반응도 예. 좋으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올해 매출도 예상하면 2조에서 뭐 한 20 늘면 2조 4, 5천까지는 명품 활성화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. 예, 명품도 활성화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런 여행 상품도 그렇고 다양한 거 지금 다양하게 지금 놓고는 있습니다.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좋은 점은 외형 매출 규모를 키울 수가 있는데 네. 신사업일수록 그게 사실은 이익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.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. 물론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박합니다. 마진이 네. 박하기 때문에 뭐 20%대 뭐 언더로도 가는 것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양말이든 화장품이든 주방용품이든 만약에 이것들은 뭐 그 직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한 네. 60%까지도 마진을 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기존에 좀 뭔가에 좀 이게 그
매출 볼륨은 좀 크지만 이익은 낮았던 부분에서 지금은 매출 볼륨은 작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이익 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런칭을 한다 그러면은 뭐 가능성은 있겠죠. 다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커머스가 워낙에 이제 강력한 나라지 않습니까? 너무 강하죠.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무신사라든지 지그재그라든지 뭐 그런 데서 당연히 거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고, 예,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전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가전모라고 대한다면은 이길 수가 없고, 뭐 사실 화장품도 좀 영역이 작지 않습니까? 올브영 같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 몰도 있는 거고. 네.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외형만 확장해 놓고 실제 매출에서는 거기서는 생각만큼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카테고리를 잘 선정을 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저도 공감하는 게 버티컬 커머스의 무신사 플러스 이냐 관련된 기업들이요. 최근에 코로나 3년 동안 해외 시장 공략을 너무 잘 해나갔고요. 여기서 매출이나 수익 구조를 너무 많이 올려놨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거기에 강점이니까 여기 그 쿠팡이 되든 컬리가 되든 다양한 사업구를 이제 말레이시아는 두지만은 이 버티컬하고 이 대항할 거기는 뭐 전문 특화해갖고 집중하니까요. 그렇죠. 생산 라인도 그냥 다 만들어내고 네, 하니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경쟁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되고 안 되고는 명확히 또 나올 것 같으네요. 그렇죠. 뭐 쿠팡 그 컬리 매출이 지금 2조 300억으로 2조가 찍었지만 네. 뭐 거래액으로 2조 6천억이라 그런다면은 이미 뭐 무신사라든지 에이블리라든지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미 뭐 2조를 갖다 넘었거든요. 거래액이. 2조, 그러니까 3조 자체만으로 그 자체만의 버티컬 커머스 영역에 있는 차별화된 상품만으로 거래액이 2조가 넘었다는 얘기는 이미 마켓컬리보다는 한참 위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좀 더 가능성 있는 파트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연결할 때 그럴 때 조금 더 흑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네요. 저희 타겟 포인트입니다. 타겟층. 재미난 현상이 지금 쿠팡에 저기 지난 시간에 할 때도 활성 고객의 40대, 50대는 늘었답니다. 예. 근데 이제 뭐 젊은 층들, 이 층들은 그냥 늘질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버티컬 커머스 쪽은 또 20대, 30대가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시장의 타겟층이라든가 속도전의 이 부분이 그 컬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물론 맞습니다. 이제 충성고객 컬리도 많이 있습니다. 이 포인트고 또 오아시스는 또 50대, 40대, 50대가 또 많답니다. 주류가. 예. 계속 반복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재구매를 놓고. 그러니까 이런 타겟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객단가도 달라지고 구매 타겟. 그렇죠. 예.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마케팅 부서가 가장 잘 돌아가 있는 데가 대기업이나 쿠팡이 아니라 컬리라고 생각해요. 마케팅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농장이라고 부르는 팀이 있는데 CRM 팀이죠. 네. 엄밀히 따지면 CRM 팀이 있고 고객 분석을 하는 팀에서 하나하나의 고객별로 1,300만 명 회원별로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뭐 구매 패턴이라든지 또 어떤 또 쿠폰이나 어떤 프로모션을 줘야지 뭔가 이 사람을 락인할 수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요. 깜짝 놀랄 만큼. 저도 CRM 팀장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대기업에서 수십억 원 시스템보다도 여기에 사람이 몇 억부터 안 쓴 그 시스템을 가지고도 그 안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 데이터 분석을 정말 진짜 열심히 하고 또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MD라든지 물류라든지 그쪽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매일매일 진짜 열심히 분석도 하면서 고객들을 락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실질적인 현업에서 그 사용하는 그런 활용률 그런 걸 본다면은 뭐 데이터를 물어오는 멍멍이라고 불리는 그런 마켓컬리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김슬아 대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. 우리는 오카도 방식의 OSP,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. 오카도 방식으로 고객 데이터라든지 운영 시스템을 설계를 잘해가지고 이 설계 시스템을 상품화하겠다. 그 정도로 컬리는 지금 데이터의 진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 상품화라든지 고객 관리에 활용을 한다면은 다른 기업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. 공감합니다. 그러니까 1,200, 1,300만 명 구매 고객이 구매하는 시기라든가 구매 수량 같은 게 계속 DB로 쌓이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요 정도에는 이제 필요한 상품을 준비해서 이런 게 예측이 되다 보니까 고객 뭐 CRM 분석부터 해서 고객의 DB라든가 물류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마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가 강조하는 건 매출을 올린 것도 수익 구조지만은 기존에 많이 손실했던 물류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줄여나가는 게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